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하고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하고 거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430km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가면은 5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강의하게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좀 전에 장학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사마천 사기에서 인재 경영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4파트로 나누어서 2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은 4파트 가운데 2파트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3번째 파트하고 4번째 파트 이야기로 해서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서 인재와 리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재하고 리더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해서 주제를 조금 이렇게, 원래 뭐 제가 경영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가 거의 리더십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러면 약 4,000명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수백 명의 그 국가급 리더들이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가운데는 성공하는 리더들도 있고 실패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인재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21세기에 좋은 인재로 길러내는데 나름대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재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 컨텐츠는요, 이번에 2주에 걸친 짤막한 강의 외에도요, 제 유튜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관해서 전문적인 그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100여 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를 하시면은 학생들 가르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고사성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유튜브 김용수의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뭐 제 책들입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은 교수님 그 읽어볼 만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늘 물어보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 없다. 왜? 서점에 가시면은 사마천하고 사기와 관계되어 있는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제 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한테는 기본적인 입문용어로 사기를 읽다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마천의 인간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한 700쪽이 넘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하게 될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문제하고 연계돼서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책도 얼마 전에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2주에 걸친 강의의 가장 그 핵심은요, 역사 공부를 시킵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책을 읽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사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교훈과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특히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꼭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최근 그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계돼 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역사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오래전부터 저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늘 리더들한테 역사 공부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리더의 역사 공부하고 리더의 망치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을 단련시키는 그런 주제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2시간 동안은 인재 역사 공부하고 인재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주제로 두 주제를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의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과 사기 속에 나오는 사례, 그 다음에 기타 고사성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생각을 보태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인재 역사 공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더들이 경영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치 논리라든지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이론서들을 많이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저는 미래 인재들에게는 꼭 인문학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인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 하나를 깔고 들어가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적 전략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으로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 부르고 또 뭐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놀이를 따라하는 방식, 뭐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대중들의 문화가 서양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차원 높은 문화, 우리의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올라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 유용한 쓸모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 가운데에서도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선물을 2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사 공부에서는 2가지 선물을 역사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저절로 2가지 선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상황 대처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과거 지나간 역사들은 역사책 속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은 팩트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지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즉,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다음에 경과와 결과, 그 다음에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한 사건을 놓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역사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또는 내가 현재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하고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가 이상하게 거의 유사한 형태들. 이걸 이제 불어로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우리 기시감이라고 하죠.
어디인가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얻으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해 놨을까? 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게 상황 대처 능력이죠. 그리고 이 상황 대처 능력이 하나 둘씩 심화돼서 축적이 되게 되면은 두 번째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역사 공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미래 예견력입니다. 즉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그림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제가 재미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역사상 선생님들 아시죠,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편작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의가 신비로운 아주 귀신 같은 의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타와 편작과 관계되어 있는 민간 설화 가운데서 이런 재미난 설화가 전해옵니다. 한 번은 편작이 어느 나라 왕을 방문을 했더니요. 이 왕이 짓궂게 편작의 가족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당신 형제들이 삼형제라는데 모두 의사라고 들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짓궂게도 그러면 삼형제 가운데서 모두 의사라는데 누가 제일 실력이 좋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화타가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 큰형님이 가장 의술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은 왕이 그러면 그 다음은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그 다음은 누가 실력이 좋소? 그랬더니 제 작은 형이 실력이 좋습니다. 제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당신이 왜 제일 유명해? 나는 너네 형님들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어. 의사 하면은 편작, 화타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실력이 너네 형님이 그렇게 실력이 좋다는데 나는 형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제일 큰 형님은 병을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의사. 제 작은 형님은 초기 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생겼을 때 고치는 의사입니다. 저는요, 중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깊어서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을 때 고치는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중병을 고치는 의사가 가장 의술이 뛰어난 의사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의사다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째고 지르고 그죠? 수술하고 하니까 용한 의사처럼 생각할 뿐이지 진정한 의사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설화가 중국 민간설화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바로 이 편작과 화타의 설화처럼 역사 공부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상황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 예견력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의외의 사태라든지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이 뭐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겁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서도 코코넛 리스크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그 용어가 전해옵니다. 코코넛 리스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열대지방에 코코넛이 다 익으면은
그 코코넛 무게가 보통 한 2kg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코코넛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데 코코넛이 익어가지고 따라온 사람한테 떨어진다는 거죠. 그 높은 코코넛 나무가 굉장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 높이에서 코코넛이 떨어지면 밑에서 코코넛을 따라온 사람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 사망하죠. 심하면은 크게 다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코코넛을 안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나라든지 이 조직 내에서는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코넛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듯이 조직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 차원의 리더십들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경영학에서 나온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고 조직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조직 내에 큰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발전해왔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 자체가 뭡니까? 조직의 역사를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에서도 내년도 실적을 갖다가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들이라든지 과거의 매출들을 전부 다 수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년도 내 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내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내 발전 능력을 예상하는 것. 이게 경영이고 이게 조직의 발전 논리이듯이 역사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 대처 능력과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이 미래 예견력이라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미래학자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리더십 항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사마천대라는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술왕사 지례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오래전에 21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첫째 시간에 인재 역사 공부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사마천과 사기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역사책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역사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기를 공부해 보십사라고 하는 부분을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한 인문학적 전략의 필요성은 모든 경영과 경쟁에 있어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리더의 전략적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통한 인성교육과 함께 리더의 핵심적 리더십으로서 역사 공부의 절실한 필요성을 갖다가 함께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인재 역사 공부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한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마천의 사기 도대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기를 읽으면은 좋은 이유 1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째, 재밌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열전 70권 같은 경우는 마치 단편소설을 읽는 것처럼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사료의 나열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책이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사마천의 아주 신피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히 예양이라든지 현가와 같은 자격들은 이 자격들이 남긴 유명한 명언들을 보게 되면요, 가슴을 울리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뜻을 가진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춘추시대 때 유명한 오라의 범녀라든지 그 다음에 초안쟁패 때 유방을 도왔던 장량 같은 사람은 최고 권력자의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공신숙청을 피해가지고 현명하게 은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을 아주 잘 보존했던 그런 유명한 사례도 남아 있고요. 또 반대로 한신이라든지 문종 같은 사람은 물러날 때를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또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서 사마천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의 그런 지혜 이런 부분들도 잘 전해주고 있다. 넷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흘러 넘치는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다섯째, 사마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외당한 인재와 약자편을 들었던 사마천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기울이다가 47살 때 황제한테 잘못 보여가지고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48살 때는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기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살아남아서 사형을 면하고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천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억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인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인재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과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통렬한 은원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중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교류가 우리가 비중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한 분들과 실패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 중국인의 특성을 몰라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참고할 만한 것이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하고 좀 깊이 있게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일곱 번째, 다양한 인물들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책이라면 무미건조하죠. 재미없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무려 4,00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400여 명 가까운 리더급의 인재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은 비극적인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행태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자 또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홉 번째는 이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그 요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주식도 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사마천 사기 가운데에서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요 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학생들에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한번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식열전은 중국 역사상 돈을 많이 벌었던 30여 명의 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 번째, 오늘날 세태를 풍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세태 풍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골계열전과 화식열전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11번째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
역사서술 체제의 효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는 본기, 표서, 세가, 열전 이렇게 5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가지고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서술 체제가 2000년 가까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영향을 줬습니다. 잘 아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든지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 같은 경우 전부 다 기전체로 역사가 서술된 그런 기전체의 효시다. 12번째, 현실적인 의미에서 중국을 알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유튜브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3번째, 사마천의 사기가 없었더라면 중국 학술사하고 중국 역사에 공백이 아주 크게 공백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사마천이 3000년 통사인 사기를 통해 가지고 메워줬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사마천의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까지 시대가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감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마천의 인간 승리, 이런 부분들이 사마천과 사기를 알고 읽으면 좋은 14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적 전략, 그리고 큰 전략적 안목을 한번 길러보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들어오면요, 걸출한 두 유세가가 출연을 합니다. 유세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하 정세에 대한 분석,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한나라 군주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정세 전문 로비스트,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걸출한 두 유세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소진과 장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기곡자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스승 밑에서 어떤 공부를 하냐 그러면요, 천하 정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 심지어 심리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민간 전설에 따르면요, 이 기곡자가 공부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니들이 나를 떠나려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못한 거다,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 그러면요,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고요,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스승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승을 울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말로. 소진이라는 사람이 이 땅속에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구덩이 위에 있는 스승을 말로써 통곡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스승의 곁을 떠나서 천하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식견과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각국 군주에게 이제 팔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진의 공부법이 아주 재미난 공부법이 남아 있는데요. 소진이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추자고 두현량 했다는 겁니다. 추자고는 뭐냐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두현량,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졸리면은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잠에서 깨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졸리면은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아가지고 졸면은 땡겨버리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독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도 남아 있고요. 장이라고 하는 유세가는 재미난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장이가 한 번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유세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엉망이 돼서 돌아옵니다.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 잘난 공부하느라고 말이야, 집에 있는 돈은 다 갖다 쓰고 어디 가서 돈도 한 푼 벌어오지 못하면서
이 꼬라지가 뭐냐고 이제 야단을 잔소리를 합니다. 바가지를 긁어요. 그랬더니 장이가 부인 앞에서, 아내 앞에서 혓바닥을 쑥 내밀더랍니다.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상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설상제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혓바닥은 그대로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혓바닥은 그대로 있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생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혀라는 거죠. 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살았으면 분명히 혓바닥에다가 보험을 들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요,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를 나머지 6개 나라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심사였고, 또 이 강력한 진나라는 나머지 6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게 대항하려고 했을 때 그 대항 논리를 어떻게 부수느냐, 즉 동맹관계를 어떻게 분쇄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정세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약한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국에 맞선다든지, 강대국은 약한 나라들을 각계격파를 통해 가지고 서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오늘 그 역사적 또는 전략적 안목에 대한 이야기로 소진과 장의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는 조직과 조직 관계 또는 뭐 기업과 기업 관계에 있어서 경쟁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약한 조직, 이런 쪽하고 항상 부딪히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략적 수립의 통찰력을 소진과 장의를 통해서 얻어보자.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천하 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7개, 전국시대 때 7개 나라가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치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까지 수집을 합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의 취미는 무엇이며,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뭘 좋아하며, 이런 장단점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이런 치밀한 디테일한 정보 수집, 이 정보 수집은 오늘날 대단히 필요한 요구하고도 맞닥뜨려집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사회는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빅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조직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데이터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조직이 발전하고 그 조직이 번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확보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내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최근에 모든 선거 캠페인이나 모든 운동을 보게 되면요, 그 빅데이터들을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통화량이라든지 정보량, 오고 가는 정보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생님들 그 커피 전문점 가운데에서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이 다국적 기업이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장사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스타벅스가 있는 옆 동네로 가라,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이동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정보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보의 이동 부분, 이런 빅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매장을 선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300년 전에 소진과 장이, 이 두 사람은요, 바로 그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그런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각 나라의 군주들에게 맞춰가지고 유세함으로써 출세하고 성공했던, 나아가서는 그 당시 전국시대 때 말기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큰 전략적 안목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의미에서 오늘 소진과 장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진은 합종책을 내세운 인물입니다. 합종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6개 나라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일 동쪽에 있는 제나라가 지금 우리 얼굴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6개 나라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서쪽에 있는 진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오는 과정이 전국시대 말기 상황입니다. 근데 소진은 이 진나라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6개 나라 군주들을 찾아다니면서 6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게 되면은 충분히 진나라의 동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운 거죠. 그것이 바로 합종입니다. 그래서 강자에 맞서는 약자들의 전략, 큰 전략을 그렸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약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전략의 논거를 확고하게 뒷받침했던 사람이고요. 나아가서는 합종이 주는 이익이 뭔가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투철한 분석과 인식을 통해 가지고 6개 군주들을 모두 다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국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동진을 저지했죠. 소진은 바로 이 합종을 통해 가지고 6개 나라의 공동 재상이 됩니다. 소진이 차고 다니는 도장도 육각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소진의 무덤의 비석도 육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할 만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유엔 사무총장 정도 될까요, 그죠? 소진이 그런 큰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초강대국인 진나라의 동진을 막아낸 그런 큰 전략을 수립해서 동맹을 체결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소진의 합종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문서학했던 장인은요, 진나라에 가가지고 진나라 군주에게 이 합종을 깰 수 있는 방책을, 전략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이게 연횡이라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6개 나라가 횡으로, 세로로 한꺼번에 연결한다. 그런 뜻이죠, 연횡은.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6개 나라를 횡으로, 그죠? 아까 합종은 종이고요, 그죠? 세로고, 장인은 가로로, 횡으로 각계 격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진나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6개 나라의 취약점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6개 나라의 취약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바탕 속에서 장인은요, 이해관계보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공략함으로써 각계 격파를 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진의 합종이나 장의 연행은요, 당시로서는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에 있는 6개 나라 입장에서는 합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강대국인 진나라 입장에서는 연행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도 기회가 됐으면은 진나라에 가가지고 연행을 제시했을 것이고요. 진나라가 소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합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은 소진이 합종을 제시한 마당에 자기가 똑같이 합종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의 소진의 합종을 깰 수 있는 방책으로 연행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합종과 연행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맞서가지고. 결과적으로 6개 나라가 일치 단결하지 못함으로써 장의 연행책이 결국은 나중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겁니다. 그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이면에는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두 유세가의 큰 전략적 안목, 즉 합종과 연행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이 소진과 장이 두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그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그 PPT에 보이시는 그 프레너미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너미는 프렌드하고 에너미를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프레너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상반된 큰 전략을 수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서로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희가 출세하고 있지 못할 때는 소진은 장희의 살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희가 진나라로 건너가서 진나라 왕을 만날 수 있게 주선까지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중에 장희가 소진이 자기한테 그런 배려를 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진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즉 소진의 합정책을 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프레너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전략을 경쟁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서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진과 장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큰 전략적 안목을 얘기를 했고요. 먼저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진과 장희라고 하는 이 걸출한 두 유세가의 핵심은 뭐냐?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곡자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합적인 모든 분야의 학과를 전부 다 아주 투철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고, 소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력이 바탕되지 않은 전략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강의 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인재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학력보다는 실력을. 둘째, 자격보다는 인격을. 셋째, 권위보다는 품위를. 넷째, 금전보다는 명예를. 다섯째, 특권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21세기의 리더상의 모습을 소진과 장희의 큰 전략적 안목을 통해서 첫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두 번째 인재가 알파요 오메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